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식 창조 시대, 요즘 그 얘기가 큰 키워드잖아요. 지식 창조 시대에서 여러 환경이 변하겠지만은 특히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교육과 접목되면서,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웹 기반 기술, 인터넷 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식 창조 시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교육과 연계되어 가느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사회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교육 환경, 즉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주로 교육을 또 크게 좌우하는 것이 고등교육이에요.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하단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 대학 입시를 포함한 대학 교육이 굉장히 좌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등교육은 그럼 어떤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 계시는 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달리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또 앞으로 다니게 될 고등교육 분야는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지금 2030년도, 2045년도, 지금 금년이 2015년도면은 15년도에 더 나아가서 30년쯤 지난 뒤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한번 우리가 예측해보는 그런 내용.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사회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 가장 기저가 있는 기술이 인터넷 기술인데,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예전에는 인터넷도 전부 연결된 상태의 인터넷을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가장 보편된 게 모바일 인터넷이죠. 그래서 모바일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내가 가서 꼭 찾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수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가지고 그 정보가 나를 향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만큼 큰 정보가 나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며, 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이래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큐레이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분에게 또 그 고객에게 맞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것이 이제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해 줄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파급력이 무한히 커지고 있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SNS가 사회에 나오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있지 않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정말 예전 같으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 이런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거기에 올려봐야 누가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파급력이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쪽으로 리트윗하고 다른 쪽으로 알리기가 너무도 쉽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도 쉽고. 이런 문제가 이제 SNS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라는 건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기기, 이 휴대전화, 이것이 10년 전, 한 15년 전쯤으로 거슬러가면 슈퍼컴퓨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좋은, 쉽게 말해서 큰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분이 주로 뭐냐면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보내고 전화나 받고 그랬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천 배, 수만 분의 1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의 모든 나의 일상을 다 운영할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방송도 볼 수 있고 메시지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결제도 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어떤 1대1의 정보를 교환했다면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바일 기기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정보를 수시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본다, 잡지를 본다면 신문 하루에 한 번씩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잡지는 월간이면 월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L은 C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미는 러닝이 체인지보다 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변하고 있어요. 또 누구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 학습이란 게 지금부터 학습입니다. 교실에 가서만 공부하는 학습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잠깐 어떤 기사를 스마트폰에서 찾아봤다. 그보다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런 정보를 얻는 학습하는 러닝이 있는데 체인지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 러닝이 학습 속도가 변화 속도보다도 앞서간 사람은 결국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것이고 뒤떨어진 사람은 변하기는 변하는데 서바이브 하기 어려워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변하고 다 학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학교 현장을 리드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러닝이 체인지보다도 더 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런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 1분 동안에 올라가는 정보 양이 근 8, 90시간 정도, 지금 근 100시간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1분이 지나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 정보 양이 한 100시간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올라와 있느냐 안 올라와 있느냐를 확인해 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닌가. 현재는 유튜브가 무료입니다만 앞으로 유튜브가 언제까지 무료로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이 디지노우 2.0이라는 게 2006년도 나온 거예요. 디지노우 2.0. 지금 디지노우 3.0, 4.0, 5.0, 6.0 그래서 디지노우 2013 자꾸 이게 번호 올리기가 그랬던지 작년에 나온 게 디지노우 2014 버전이 나와 있어요. 디지노우 2014 버전은 2014년도 버전인데 정말로 이런 내용을 한번 꼭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 가면. 그러면 기술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시 아이들, 조카들, 동생들 있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한번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서 이걸 다 제가 여기에 보면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2019년도 미래회사의 모습, 거짓말 같은 미래 모습, 스마트 기술과 미래 일상 다양한 것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러닝이라는 키워드나 에듀케이션이라는 키워드나 이런 그 새로운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입니다. 이런 7가지 기술은 좀 이따 보여주는데 왜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변해야 되느냐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은 결국 뭐냐면 강한 종족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종족도 아니고 결국 뭐겠어요?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종족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돼? 말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이만큼 변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변화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시스코 CEO인 존 챔버스라는 사람도 변화한다는 건 무지무지 어렵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틀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게 5분 29초짜리. 예.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에 대해서 반드시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바꿀 기술이 7가지가 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의 생산 주체로서 살아간다든가 이렇게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게 30세 전후로 본다면은 지금 유치원 초, 중등 학생들이 30세 전후에서 40세가 되려고 하면 적게는 한 15년, 20년 이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0, 3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나의 현재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얘네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런 학부모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69학번인데 69년도에 대학을 들어갈 때 지금 의과대학이 지금은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 들어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의과대학이나 그 다음에 법과대학 이런 나온 사람들이 계속 부의 창출을 또 어떤 사회 지도층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도 많은 의사들도 개업하기 위해서 어렵다. 변호사들도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받을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과 통계학 같은. 지금 수학이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통계학 안 쓰이는 데 없잖아요. 무슨 보험을 설계한다든가 무슨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설계해 나간다든가 그럴 때 이런 거에 절대적으로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10년, 20년 뒤에 이네들이 필요한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네들이 살아갈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 환경이 변화가 오는 거냐. 우리는 이제 PC 시대를 거쳐서 인터넷 시대를 거쳐서 모바일 시대. 앞으로는 뭔 시대가 오냐면 초연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만이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주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연결돼 있죠. 이제는 기계와 기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가 연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IoT, 인터넷 오브 싱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또 혹은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됨으로써 이제는
비밀 보장도 안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잡지 못했던 도둑들이 다 잡히죠. 뭘 통해서 잡힙니까? CCTV를 통해서 다 잡히고 있어요. 앞으로는 일거수일투족. 예를 들어서 내 신발 밑에 칩을 하나 심어서 가지고 다닌다면은 내가 지금 다니는 길이 전부 그래픽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응? 그것이 전부 데이터에 기록된다고 보세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연결 시대가 들어오면서 바로 2020년 정도만 가봐도 사람과 사물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만물지능교과가 실현이 되는데 디바이스도 평균 한 700배 정도 늘어난다. 2010년도에 봐서 2020년도 5년밖에 안 남아있어요. 앞으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가 몸에 여러 가지 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화에 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걸 합쳐서 한 10가지만 된다고 보세요. 10가지까지 다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한 5가지만 된다고 해도 인구 70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연결이 되겠어요. 이것이 집에 있는 장비하고 연결된다고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집에 있는 모든 장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초에다 물을 주지 않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왜? 물 좀 주고 가세요. 그런 게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은 다른 활동하다 물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또 혹시 집안에 어떤 전기 전원 코드를 안 끄고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문이 안 열려. 그러면서 보면 어느 지금 전기 다리미가 지금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와 있다든가 아직 안 꺼졌다든가 이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꺼야 되는 거죠. 또 오토매틱하게 되니까 꼭 들어가지 않고 수동으로 안 해도 자동으로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 생산량을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메가면 100만을 메가라고 하잖아요. 메가 다음에 1000을 곱으면 기가가 되고 기가에다 1000을 곱으면 테라, 테라에다 1000을 곱으면 페타, 페타 다음에 엑사, 엑사 다음에 제타, 제타 다음에 요타인데 참고적으로 제타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의 21승, 10의 21승 정도가 제타예요. 10에 공이 21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1에. 일자 옆에 공이 21개 붙어 있는데 그게 제타바이트. 그 정도의 정보가 축적된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도. 이 수많은 정보가 나한테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필요한 정보를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골라낼 거냐가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새로운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큰 어떤 미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연결되는 개념이 지금 어떤 집안에서 한 국가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원턴 원치 않던 간에 글로벌 개방형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그 다음에 융합화와 다양화가 공존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융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또 다른 것과 또 다른 것이 융합하면서 또 다른 게 나오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급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좀 무시당했다든가 학생들이 좀 무시당했어도 선생님이 권위에 의해서 다 넘어갔어요. 지금은 이 아이들도 자기 개인의 어떤 가치를 침해받았다 하면 굉장히 반발이 세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경하는 문화로 점점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과 공감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성과 공감의 시대가 오는 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해도 만나서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는 모바일 시대에 연결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성과 공감을 모바일 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래서 지금 IT에서 가장 다 구현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오감이에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게 새로운 분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환경에 들어가면서 감성과 공감을 어떻게 내가 강조할 거냐.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양의 외국의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 많이 번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회장들이 존경을 받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과정이 투명하죠. 투명하고 그걸 적절하게 사회에 내놓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죠. 근데 일부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았을 때 대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대기업의 총수가 어디 가서 구금되고 감옥에 간다는 거 별로 생각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평등하게 됐어요. 너도 나도 죄진 사람은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벌과 이런 것을 탈게 받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든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도덕적 기반 하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 거냐.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많은 정보들도 우리가 얻기 어려웠을 때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계속 모아갈 수 있어요. 학교면 학교 단위로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학교 단위에서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학교 홈페이지예요. 또 교육청 단위의 집단 지성을 모아갈 수 있는 게 교육청 홈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꾸며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떤 정보를 올리는데 인색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점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단 지성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들어가 봅시다. 지금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초기 화면 가면은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는 현재 2015년 5월 14일 현재 영어로 된 게 지금 아이템 수가 아티클 수가 485만 이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아티클이. 그리고 지금 일본은 96만 2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여기 있죠. 중문 아시아권에 보면 81만 4천 건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한국은 지금 올라가 있는 아티클 수가 보면 현재 31만 4천 개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31만 4천 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위키피디아 초기 화면에 주부분에 있는 초기 화면에는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한국어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있기는 있지만 초기 화면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부터가 글로벌로 대한민국의 IT의 컨텐츠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건데 바로 학교 현장 같은 데서 필요한 게 위키피디아 동아리반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고장 알리기. 우리 고장 영어로 올려. 영어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고장 알리기. 우리 고장 무슨 문화 유적을 알린다든가. 이러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도 없고 의지가 없다고 봐야지 모른다기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집단 지성이 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이런 점에서 크게 주의점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런데
지금 영어로 바로 올리면도 됐지만은 우리말로 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을 올리는데 돈이 들어가느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가입한 사람도 있고 뭐 아직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없으면 가입을 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외국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가서 유명한 누구나 알만한 산 높이 같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거든. 그리고 여기에 한글판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한번 올려보려고 보세요. 바로 올라와요. 여기는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워닝이 뜨고 그래요. 공익적 목적에 있는 자료가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키피디아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가고 아까 IoT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보가 생성되고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저장된다고 보세요. 정보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창출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이 수많은 것이 결국 뭐냐면 경제적 자산이 되는 앞으로 이런 큰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엄청난 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큰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습 분야로만 가까이 오면 이런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고 새로운 학습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어느 학생이 공부하는 패턴, 얘가 생활하는 패턴, 얘가 지금 어떤 문자 메시지를 주로 날리고 있는가? 얘는 지금 쉬는 시간에 어느 사이트를 주로 가서 보는가? 이것이 다 분석이 되면은 얘의 성격도 알 수 있고 얘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도 알 수 있고 능력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학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요즘에 새로운 용어로서 Learning Analytics, 학습 분석이 이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모든 학생의 성향, 학습 방법,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새로운 분석 예측, 빅데이터가 오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분석 예측이고 학습 분야에 끌어오면 이게 러닝 어널리틱스, 학습 분석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소통 환경도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장 좋은 소통은 뭐니 해도 서로 만나서 하는 소통이에요. 그걸 우리는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마주 보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소통.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스탠포드 대학 총장이 올린 동영상 중에 티칭과 러닝이 미래에 대해서 30분인가 한 그 정도 강의한 31분 정도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지금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엮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다 할 수 있지만 학습 효과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마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마주 봐서 모든 걸 하는 게 좋은데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나온 게 이제 새로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나온 거예요. 컴퓨터라는 것도 나왔고 이제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것도 나와서 소셜 네트워킹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논리적인 네트워크. 다시 말해서 감성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감성 네트워크.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할 때 서로 가슴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정말 보고 좀 느낌이 오고 하는데 자기 할 말만 딱 가고 뭐 이모코너를 하나 딱 날려버리고 끝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의미 있게 자기가 가슴을 실어서 몇 글자라도 써주면 받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느낌을 주게 할 건가 한 번만 생각하고 보내면 상대방이 감동할 수가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날릴 때 상대방은 너무도 문자 그대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성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이모션, 제가 말하는 이모션 네트워크.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간의 휴먼 네트워킹인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방법으로 인터넷 오브 싱, IoT를 이용한다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이용한다든가 ICT를 융합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구현할 수 없는 이렇게 만나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그에 근접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얼마나 더 근접시키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하고 무슨 일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어떤 새로운 걸 기획하든가 또 내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여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몰입시키고 공부에 몰입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은 학생이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선생님의 이야기에 감동을 하면 돼요. 감동을. 아, 우리 선생님 대단해.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대단해. 이렇게 정말해서 선생님이 하는 내용에 학생이 감동을 하게 되면은 그 감동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뭐가 필요해요? 감동을 시키려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 내가 오늘 선생님이 뭐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데 나하고 그 이해관계가 맞다. 아,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다. 이런 어떤 공감이 전제가 됐을 때 공감 다음에 일어나는 게 감동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딴판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의미적으로 감동해라 하면 감동이 되겠어요? 공감을 일으키고 공감 속에서 감동이 나오도록 하고 감동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공부하라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게끔 본인이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자꾸 강요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공감이 됐을 때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있을 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대인관계나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나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움직일 때도 상대방과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가도록 엮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창조라는 얘기 많이 하고 창조적 가치를 어떻게 산출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나노 기술, IT 기술, 문화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에서 기술이 기반된 해서 스팀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스템이다. 그런 얘기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 수학. 그런데 저는 그 위에다 하나 ET를 놨어요. 이모션 테크놀로지. 감성 기술을. 감성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표현할 거냐. 이것을 잘 융합시켜야만 비로소 창조적 가치 창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랍 국가의 그 카타르에 갔는데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분이 아랍 속담에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은 책으로부터나 텍스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죠? 지식은 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또 제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6Q 이런 데 제가 Q를 하나 더 붙어서 7Q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지능지수를 높여야 된다. 지능지수 좋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는 지능지수보다 더 지능지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감성지수. 근데 감성지수를 높이는데 도덕지수가 같이 따라줘야 돼. 무슨 얘기냐? 지만 감동되어가지고 막 업대에서 움직이면 뭐예요? 나는 기분 좋지만 상대방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같이 가야 돼. 이런 도덕지수. 그런데 도덕지수가 국내적인 시각의 도덕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적절한 거냐? 그래서 글로벌 지수와 같이 가야 돼.
근데 글로벌 정보를 얻어내려면 뭐 해야겠어요? 인터넷, 모바일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디지털 지수. 그런데 이런 디지털 지수를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뭐 어거지로 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 얻으려면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게 패션 지수, 열정 지수. 이걸 혼자만 해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기본적인 지수는 이런 7가지 지수를 어떻게 높여줄 거냐. 그래서 7Q. 그 밑에 있는 6C. 6C는 창의성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위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무조건적 따라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협력 정신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 다음에 인성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인성, 캐릭터. 그 다음에 시민의식.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법적인 문제를 많이 따지는데 법은 뭐냐? 상식을 뛰어넘어서 행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지. 우리 모두가 상식을 지켜주면 상식선에서 모든 걸 행동한다면 법이 필요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꼭 그것을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에서는 법적 통제가 강력하죠. 다민족 국가에서는 법적 통제가 강력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라는 자체가 존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가 자꾸 다변화되면서 이런 법적인 통제를 강화시키는데 법적인 통제를 강화시킨 것만으로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시민정신 키워주고 이런 도덕정신 키워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데 요즘에 아이를 1명 내지 2명만 낳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협력의 방향을 어렸을 때 터득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7남매 가족하고 13명짜리 가족이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형제 아들, 딸 7명 난 부부와 아들, 딸 합쳐서 13명을 낳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13명이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거야. 그 제일 위에가 제일 밑에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얘기하지 않는 소통과 협력과 이런 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각방 쓰는 사람, 혼자 크다 보니까 뭐 누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 결국 가위바위보 한다는 게 오른쪽하고 왼쪽 두 손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얘는 이게 소통 능력이나 협력 능력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교 같은 데서 동아리 활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체육 활동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학습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체육 활동이거든. 체육 활동. 교실, 인클래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7Q와 6C를 어떻게 우리가 신장시킬 거냐를 항상 생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와 있냐? 80년대 초반에는 너 컴퓨터 쓸 줄 알아? 컴퓨터 쓸 줄 알아? 몰라? 이걸로 따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이다,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 원주민.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 넘으면서 구글 써봤어? 지금은 그렇게 묻는 사람 없잖아요. 검색해봤어? 그때는 그랬어. 우리 시대. 검색. 그래서 구글을 써봤느냐 안 써봤느냐 해서 나눈 게 비포 구글이냐 애프터 구글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비포 구글 세대냐 애프터 구글 세대냐. 2009년도 오면서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 체제에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했다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을
내가 가리키는 정보를 받아간다는 그런 어떤 하이라키컬한 개념에서 보지 말고 학생도 하나의 나의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제는 선생님이 정보를 얻는 속도나 학생이 정보를 얻는 속도가 오히려 학생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학생을 가리킨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잘 모르니 여러분이 한번 내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 아는 사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보면 남이 발표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들은 순간에는 알지만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대중 앞에 나와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다. 대학 시절에 어떤 과제를 발표했다. 그 발표 내용은 오래 남거든요. 자기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서 모든 걸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들어와서 5년 전쯤 들어와서는 스마트 미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비퍼 스마트, 애프터 스마트 미디어냐. 이런 걸로 구분했고, 불과 한 2년 전부터는 이제는 SNS에, 너는 SNS 시대에 살고 있느냐, ENS 시대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다양한 이 캐릭터들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감성을 표현할 수 있게. 문자로 감성 표현하려니까 굉장히 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선택해서 갖다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미래 기술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앞으로 3D 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그럼 3D 카메라 지금 앞으로 엄청난 범위가 사용 범위가 높아진 3D 프린터, 3D 모니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질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텔레비전 화질, 영화 화질, 오디오 음질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지금보다 약 1000배 정도 더 빨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받는 거 너무 더 빠르죠. 앞으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상품도 나왔죠. 휴대전화를 음성통화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격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가격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 아마 2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전철역에서 공중전화를 쓰려고 줄 서 있었어요.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화가 가장 시작된 것은 그 공중전화에서 50원짜리 동전 넣고 30원짜리 전화하고 나서 그냥 가고 그걸 낮전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한 옛날 사례가 있어요. DJ 시절에 그 정보화 사업의 기본 돈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철역에 공중전화 가보면은 사람 없어. 없죠. 또 집안에 일반 가정 집 전화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전화를 쓸 생각 안 하고 휴대전화. 왜? 어차피 월정, 약정을 했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이 속도가 1000배가 더 빨라진다고 보세요. 또 다른 세상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잠깐 사례를 이렇게 좀 정리한 걸 보여주면 앞으로 3D 프린터로 신발 같은 거 다 맞춤형 신발 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춤형 신발을 내 발을 스캔해가지고 이 신발들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악기 전부 3D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그 AR, VR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헤드 마운트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정말 가상현실을 다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여행 실지 가서 할 수 있지만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끼고 여행을 한바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건물을 한 6층까지 찍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물에 센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서 IOX라는 게 뭐냐면 X는 everything,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공이
센서가 들어가 있고 내 운동화가 센서가 들어가 있다면 누가 공을 잡아가지고 어떤 길을 얼마만큼 몰고 갔고 누가 이거 공을 찾는데 그게 몇 메타나 갖고 이런 모든 데이터가 축구 45분, 90분 동안에 다 기록이 된다고 보세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런 세상이 올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화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옷도 브라드 미싱 이렇게 재봉틀 우리로 말하면 재봉틀 같은 것으로 옷을 마음대로 나에 맞게끔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에 맞게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 옷도 나온다는 거예요. 종이로 양복을 딱 입어서 입고 와서 한 번 입고 집에 가서 싹 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너무도 다양한 이런 새로운 머신 인텔리전스 같은 게 들어가면서 스마트카, 이런 로봇, 드라이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이동 순간이 아니라 하나의 럭셔리한 하나의 그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다 바뀌고 운전하느라 신경 쓸 필요 없이 가는 건 가고 나는 안 해서 딴짓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낸스 앤 테크놀로지. 지금 금융 모든 게 지금 새로운 이런 테크놀로지가 접목되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융자 사업도 막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시대까지도 오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생태계도 어떻게 변하느냐? 예를 들어서 코닥 같은 경우도 콜가닥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코닥이 망한 걸 콜가닥했다. 코닥이 결국에 디지털 카메라가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뭐예요? 코닥 필름 좀 더 팔려고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죠? 뭐 이마트든 무슨 이런 대형 슈퍼마켓 가면 한 코너에 그 있었잖아요. DP점 같은데. 그럴 때 뭐 코다, 후지, 뭐 그다음에 무슨 필름 팔려고 잔뜩 쌓여 있는데 지금 그거 거의 유명무실하죠. 없잖아요. 그 필름 파는. 그 필름 좀 더 팔아 먹으려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 놓친 거예요. 시기를. 노키아도 결국 그 노키아가 휴대전화를 세계 시장을 가장 크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왜? 그 피처폰. 그것이 지금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것 좀 더 팔아먹으려다가 스마트폰에다 뺏긴 거예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면 21세기 지금 1등 기업이라고서 다음에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현재 직업의 47%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이라고 보면 지금 10살짜리는 초등학교 한 3학년짜리가 20년 지난 뒤에 그러면 10살짜리가 20년 하면 30세. 지금 15살짜리는 35세. 이때쯤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할 때 우리 학부모나 우리 선생님들 관점에 와서는 야 지금 말이지 뭐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지 방법론을 키워줘야지 결과론적인 걸 키워주면 나중에 가서 뭐예요? 서바이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버리면 서바이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론을 키워주면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다 이거예요.